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에도 연준이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커지면서 두 나라 금리는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진 겁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불안 심리와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어제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관련 공범으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판단해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 기소 당일 회의를 열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보고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 등 친명계는 정권의 탄압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본질인 만큼 대표직 유지와 당헌 80조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이유가 없습니다. 1년 넘게 사냥 가까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 연루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찾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방탄정당을 재확인하는데 민심이 다시 요동칠 거라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네네. 새 체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물론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작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지만 당 내용의 불신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안을 포함해
대대적인 당직 개편을 고려하는 것 역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거취 표명을 포함해 더 강도 높은 쇄신 요구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당원 80조를 둘러싼 방탄 논란까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냅니다. 백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원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고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가 이 대표 본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최악의 황사에 뒤덮인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가 베이징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의 등급인 6급 엄중 오염을 기록했는데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베이징 남부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4,6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매우 나쁨 수치인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의 30배가 넘었습니다. 感觉的话反正地铁里面也是一股那个土的味道.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온에 이어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서해안 지역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발령되는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선 서울과 충북, 전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밤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까지 황사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각 부처에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서 농도 수준과 함께 영향 지역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뒤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면서 황사 입자에 중금속이부터 같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황사는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검찰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등으로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을 헌재 결정으로 정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고 점수 조작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재차 말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자정 직전에야 끝났습니다. 혐의는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예, 좀 충실히 알고 있는 사실 충실히 얘기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원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다는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 그럼요.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 직전에도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위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또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전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 심사사항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고의로 점수를 깎는 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는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의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방통위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제시하며 한 위원장을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지시하셨다는 진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지시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개입 여부는 물론 관련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루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한겨레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은 2007년에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또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청구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 작년 기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도 쓰지 못한다는 경우 역시도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한 노동자의 경우는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지만 회사가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오도록 해서 결국은 스트레스만 늘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낮은 인식이 걸림돌이 된다는 건데요.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만든다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처럼 있으나 마나한 제도만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분명히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까지 됐고요. 9명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학폭 4건이 접수됐는데 총 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인터넷상에는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글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합동특별점검단을 꾸려서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또 지도관 선발과 운영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적어도 이 학폭 예방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에서는 이런 소식이 좀 더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대학가 다시 이제 활기차졌는데 다시 한번 이 음주 킥보드가 좀 몸살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대학의 각종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는 대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귀갓길입니다.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택시를 타자니 인상된 택시비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 결국 그때 선택하는 게 이 대여 킥보드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가 인상된 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킥보드도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냥 괜찮겠지라면서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단속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교통수단이든 음주 후 운전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환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한 해 쓴 일회용 컵이 53억 개,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거리 1.5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린피스와 충남대의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코로나 전보다 20억 개 늘어서 총 53억 개 정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일렬로 쭉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1.5배나 된다고 하고요. 또 페트병 사용량은 56억 개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비닐봉지는 276억 개로 서울시를 13번 덮고도 남을 양이라고 봤습니다. 네,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좀 심각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전후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한번 배달 주문할 때 평균 8.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질이나 색상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비율도 높다는 건데요. 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27%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함께 쓴 장용철 교수는 구체적인 감축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생산과 사용 금지, 또 소비 억제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 하나 안 쓴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 가끔 하곤 하는데 나부터 좀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두가 함께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WBC가 끝났습니다. 어제 결승을 끝으로 끝이 났는데 일본이 우승을 했고요. 역대 가장 흥행한 대회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서 관심이 뚝 끊겼지만 우승팀 일본에서는 매 경기 시청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런 응원에 보답하듯 일본 대표팀은 7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 대대적인 세대 교체와 또 변화가 빛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일본 대표팀 평균 연령을 보니까 27.3세였습니다. 역대 대회 최연소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10년 전에 에이스가 똑같이 선발로 나섰는데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2013년 이후에 연령별 대표팀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요. 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대표팀을 소집해서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세대 교체에 힘쓴 결과 23세 리그 홈런 왕이 나왔고요. 또 20대 초중반에 시속 160km가 넘는 투구를 뿌리는 투수들도 여럿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기본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팀이 우승하면서 일본 열도와 SNS가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600억엔 안팎의 역대 최대의 경제 효과를 낳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보면서 우리 야구 팬들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좋은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700만 명이고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내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t plus on va attendre, plus il se dégradera. Donc cette réforme, elle est nécessaire. Et je le dis aux Français, ça ne me fait pas plaisir, j'aurais voulu ne pas la faire, mais c'est pour ça aussi que j'ai pris l'engagement de la faire devant vous par le sens des responsabilités.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의 제49조 3항을 사용해서 하원 표결을 건너뛴 것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ais entre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연금 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 연합인 리프 등은 헌법위원회에 새 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SK 분식회계 수사 등으로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 재벌 총수들을 조사했던 과정도 기술했는데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 10월부터 5달 동안 16대 대통령 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기업사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사팀에 합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던 2003년 3월 최태원 회장에게 거절하지 못할 요구를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구속돼 있던 최 회장을 불러 계속 수사하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테니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밝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SK 구조조정본부장을 통해 결정적인 진술을 받습니다. 한나라당은 최도농 재정위원장이 삼성은 300억 원, LG는 200억 원인데 SK도 100억 원은 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상수 사무총장이 선거 막바지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15억 원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은 문서로 안 남기고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습니다. 8개월 뒤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부장은 수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성과 LG, 현대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김앤장 변호사를 불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 수사를 할 것이고 기업은 물론 오너 가족도 다칠 것이니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테니 후회하는 일 없도록 판단하라고 주문했고 LG그룹 변호사에게는 구씨, 허씨 일가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도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롯데와 한화그룹, 대한항공에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룹이 어려워지거나 회장이 낭패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측에 823억 원, 민주당 측에 1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 결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의 책 내용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 A씨는 검찰 수사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는 해소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책 낸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라고 주문했다는 이 전 부장의 언급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협박이 아닌 협상,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심되는 것을 지렛대로 써서 거대 권력인 재벌의 입을 여는 것이 그때 자신의 미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든 결과를 보라며 수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수사 내용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출간 전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FOMC 정례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동결 얘기도 나왔었지만 대다수가 지금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됐죠? 사실 예상대로 지금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상이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3월 초에는 2월 달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PCE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소비로 평가한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월 초에는 파월 의장이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도 실업률이 낮고 아무래도 구인이 구직 대비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노동시장 역시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는데 노동시장 역시 이제 흔히 말해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실제 3월 8일, 9일 이때쯤 가면은 빅스텝의 가능성이 70%까지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후에 사실은 SVB 사태라 그러죠. 실리콘밸리뱅크가 사실 파산을 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은행 유동성의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혹은 더 나아가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사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긴 근본 원인 자체가 이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사실 국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은행이 가진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산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아무래도 예금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이제 사태 결국은 이게 파산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이게 금리를 안 올릴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많은 기대도 형성됐습니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변경이 되면은 기준금리 더 올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 은행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은행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시장 리스크를 감안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피력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미국 그 재무부의 개입에 의해서 예금은 다 보호하게 해주겠다라는 큰 개입에 의해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선택,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노동시장 상황은 고려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 상황 악화, 그냥 은행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서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 금리 상단이 5%고 우리가 이제 3.5%잖아요. 그럼 이제 1.5%포인트로 이렇게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나느냐. 두 가지 우려를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면
그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들이 우려가 되는 이런 채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달러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자산의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산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크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도 중요하지만 장기 금리도 중요하거든요. 장기 금리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사실 뭐 3월 초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더 약해질 것이고 그 강도가 약해질 것이고 기간 역시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지만 미국의 중장기채 금리는 결국 장기적인 금리의 합이기 때문에 그 평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결국은 연준이 피버팅을 할 것이고 피버팅이란 것은 금리를 어느 시점이 되면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상황상 봤을 때 더 쉽게 올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중장기 채금리는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뭐 기준금리 격차는 늘어났지만 뭐 중장기 금리에서 그 격차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의 압력이라든지 환율의 압력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뭐 달러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달러 지수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얼마나 미국의 달러가 강한지 나타내는 지수 역시 오늘 이제 발표 그 FOMC의 결정이 있고 조금 떨어졌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 압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 맞긴 맞는데 지금 상황상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만 더 많이 올릴 더 적극적으로 올릴 건 같지 않고 시장의 기대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지금 흔히 말하는 은행 리스크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라든지 혹시나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준금리 차이만 보고 우리도 따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는 발언 그리고 물가 안정을 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까요? 뭐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를 아마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는 빠졌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뭐 이야기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부차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주가가 잠깐 반등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또 이야기를 했냐면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긴축 정책, 흔히 말하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정책 혹은 유지하는 정책을 올해 안에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사실 했거든요.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약간 왔다 갔다 한 뭐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빠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력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사실 시장의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고 다른 은행들도 이런 여파에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올해 금리 인상이 조금 빨리 중단되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에 사실 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도 약간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복합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 시스템 자체는 건전하고 강력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큰 은행들, 체이스라든지 시티라든지 굉장히 큰 은행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2008년 이후에 사실은 여러 은행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자본 규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자본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건전성이 굉장히 높고 부채의 포트폴리오 혹은 자산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대 은행 중심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경기 악화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본 조달, 흔히 말하는 신용 조달에는 향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은행,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뭐 흔히 말하는
금융 감독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주로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려한 것들은 이런 거대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흔히 말하는 실패를 흔히 말하는 파산을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붕괴가 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하는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가 이런 거대 은행들에 사실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본 안정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구제 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역 은행들 좀 작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사태 역시 작은 은행들, 뭐 규모면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전체의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성이 좀 떨어진 은행들에 대해서는 뭐 건전성 문제가 약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들 은행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지역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죠. 신용 공급이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뭐 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정책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관한 신용 공급 정책 역시 뭐 양면적인 이야기를 다 하긴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뉴욕 증시는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그럼 계속적인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가가 한 1%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네. 올랐지만 이제 한 1.6%가량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큰 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연준 의장의 발언. 결국은 기준금리가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 혹은 은행 파산 같은 상황이 오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좀 빨리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일각에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자 보호를 전액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 아침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결국은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해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것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은행주를 중심으로 결국은 이런 것은 은행주가 중요한데 네. 은행 예금자 보호가 안전하다 그러면 은행들의 주가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게 될 것이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 제넷 옐런하고 결국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 흔히 말해서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 은행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주가 역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그 주요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역대 최대죠. 18.6%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나요? 일단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공시가격의 목적 자체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데 특히 많이 쓰인 것이 결국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네. 사실 일반 직장인분들은 뭐 집값,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서 건강보험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이런 주택가격에 연동돼 있고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결국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하락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나 재산세 하락 규모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의 18.6% 하락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공제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합산 뭐 10억 공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세금이 공제 금액 이후에서 산출이 되고 그렇지만 공시가격 자체는 전체 가격에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보다 아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세금의 흔히 말하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흔히 말하는 누진세라고 얘기하는데 세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세금액 자체는 더 떨어지는 아마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세수 차원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것을 따지면 20% 이상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 하락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세금 하락이 세수가 감축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은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수요가 문제고요. 수요가 문제라는 것은 대출을 하려고 해도 너무 금리가 높고 부담이 크니까 자꾸 집을 사는 것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급을 좀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를 하지만 급격한 가격 반등을 유도하기에는 수요 측 요인이 아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수요 측 요인이라는 거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는 오늘 인천 먼바다에 2m 안팎의 파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왕복 항로와 인천에서 풍도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3척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며 오후부터는 인천에서 연평도, 덕적도, 이작도를 잇는 항로도 통제할 예정입니다.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 종료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20여 개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B-1B 전략 폭격기와 강습 상륙함 등 미국의 자산도 대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 진행 중인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4월 5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전북 전주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모두 9곳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유권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 기간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막판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경남도 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4등급에서 하향 조정되더라도 올해 코로나19 접종은 계속 무료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일단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면역 저하자에게 2회 접종을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우리 시각 오늘 낮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1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행정조사입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가 포함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유아인 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개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한 경위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마약을 투약한 정확한 시기와 입수 경로는 물론 공범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코카인은 다른 마약류보다 국내 유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해외에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과연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투약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과연 투약한 장소가 어디인지 해외인지 국내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서 유아인 씨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집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과 매니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프로포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이후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드라마와 뮤지컬 등의 분야에서 배우와 스텝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견 배우 A씨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출연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연습과 리허설까지 마치고 무대에 오를 날 손꼽아 기다리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겁니다. 제작자랑 부대표가 연출님이 못하시겠다면 그럼 저희도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 한 1,80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흥행 저조 등을 이유로 출연료와 사례비를 받지 못한 배우와 스태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술인복지재단 신문과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출연료 등 수익 미지급은 전체 110건 중 60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드라마 등 연예, 뮤지컬, 연극 등 분야에서 미지급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에게 출연료 등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뮤지컬 제작사 등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우 6명에게 출연료 5,7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창작공간 입주 작가 4명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운영자에게 계약서를 변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림으로써 예술 사업자, 예술인들 모두 예술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한 내 출연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코로나 이후 베트남 등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머무는 관광지 조성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국제 수묵 비엔날레, 국제 농업 박람회의 전국체전까지 올해 전남에서는 코로나 이후 나라 안팎의 관광객이 찾을 만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청정 전남, 힐링 전남, 생명의 땅 전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즐겁고 편안한 전라남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전라남도는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 베트남 관광객 만여 명을 유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 농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영암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크 골프장과 호텔, 하우 체험장과 치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암에다가 세계 최초 108홀짜리 사계절 피는 꽃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꽃들이 피는 꽃 축제를 하는 이러한 전남의 최초로 농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자. 김 씨처럼 농촌 체험 관광에 관심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천연 염색 체험관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실무를 잘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마케팅, 인력 관리 등의 교육은 현장과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전문가이세요. 그러한 것들하고 접목을 시키면 뭐 실무와 그다음에 이쪽 그 연구 쪽에서도 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전남의 6차 산업 인증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 개, 갖가지 국제 행사와 체험 상품에 전문 인력까지 어우러지는 전남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에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19 구급대원인 이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는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 부위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 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곳을 다쳐 수술받은 기록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에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은.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좀 열정이 좀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차리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논의에 나섰습니다. 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오늘 FOMC 회의 결과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회의 결과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고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며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서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조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속적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 금융 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은 미국 정책 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근본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하였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 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근저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인데도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 뒤를 따라서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에는 최고 40mm,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아침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오후 한때 대기질이 악화하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가 18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